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구미호의 저주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은 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했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나무를 캐거나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그 산을 찾은 사람들 중 몇몇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나이 많은 할머니는 그 산에 예전에 구미호가 살았다는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여우로 특히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남자를 유혹한 뒤 그들의 간을 먹는다고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구미호가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마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매우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마을로 이사와 조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이사 온 후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남자들은 모두 마지막으로 수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고 이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언제나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도 그녀와 실종 사건들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수진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녀가 밤에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젊은이 중 하나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는 숲속에서 구미호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밤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홀린 듯이 아름다운 여성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수진이었다고 했고 그녀가 변신의 구미호의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이 정말 구미호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고 수진은 여전히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장 용감하다고 손꼽히던 청년 몇몇이 산에 올라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무기를 손에 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산속은 번뜩이는 달빛 아래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간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마침내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평범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겁에 질렸지만 수진을 붙잡으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구미호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산은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청년 중 하나는 구미호의 꼬리를 기습적으로 공격했고 구미호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마을에서 모습을 감췄고 실종된 청년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산에 가지 않았고 수진이 저주를 피해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주는 풀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나 아직도 간혹 산 중턱에서 구미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전설만이 마을에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종종 구미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지곤 합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경각심을 주기도 하면서 밤늦은 시간 혼자 산에 가는 것을 조심하게 만든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한밤중에나 일어날 법한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곤 하는데 정민의 이야기로 불립니다. 정민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 집은 주변에 아주 드문드문 집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골 마을에 있었고 정민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민과 친구들은 자연을 만끽하고 도심의 소음을 피해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은 인근에 있는 소위 산장 귀신 이야기로 유명한 폐가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을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젊은 혈기에 충만한 친구들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정민과 친구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멀리서 보면 그냥 낡고 오래된 집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자 왠지 모를 음산함이 감돌았습니다. 문짝이 덜컹거리는 소리, 바람이 윙윙 불어오는 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웃으며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에 어두컴컴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했지만 무언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삼아 서로를 놀리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집은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설렘에 그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문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폐가에서 빛이 나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꽤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거울이 서 있었고 거울 앞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듯한 묘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그림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그림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민은 몸을 돌려 친구들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말을 하려는 순간 거울 속의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서 나오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정민과 친구들은 불이 나게 방을 나와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빠르게 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폐가 근처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정민과 친구들은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의 사이의 서금기처럼 여겼습니다. 한 달 후 정민은 학교로 돌아와 그날의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나고 정민이 봄 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쯤 친구 중 한 명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만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연락이 당치 않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불안해진 정민은 남아있는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 모여 그 폐가에서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폐가에 다녀온 이후 거울 속에서 본 그 그림자의 모습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꿈속에서 그 그림자가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와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너도 곧 돌아갈 때가 되었어. 정민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은 밤마다 누가 뒤쫓아오는 듯한 느낌이나 이상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민은 거울을 통해 자신이 아닌 바로 그 날 폐가에서 본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정민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 아무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행방불명 사건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날 이후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너무 깊은 호기심은 때론 상상도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믿고 또 누군가는 그 폐가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뒤쫓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나는 오래된 작은 집을 하나 구입했다. 집은 오래됐지만 복고풍의 매력을 품고 있었기에 나는 이 집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는 막 해가 지고 있었고 주인은 고요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기운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첫째 날 밤 피곤했던 나는 짐을 대충 풀어두고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 그러나 깊은 밤중 나는 무언가에 의해 깨어났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한기와 함께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바람 때문이겠지 하고 나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봤다. 그러나 문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어젯밤에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집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이 집에서 있었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전 주인은 이유를 남기지 않고 호련히 집을 떠났으며 그 후로도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했다. 가끔씩 집에서 빛이 새어나오거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묘해져 갔다. 특히 새벽이 되면 항상 같은 시간에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마치 누군가가 집을 서성이는 듯한 발자국 소리와 벽 사이사이에서 들리던 속삭임. 나는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원청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밤과는 달랐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동안 나는 무슨 일인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완벽히 마비된 상태. 그러던 중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실루엣.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명확해져 가는 얼굴이 나를 향해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방을 뛰쳐나와 집을 빠져나왔다. 그제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에는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은 아직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주변 지역의 기록과 역사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집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을 알게 되었다. 약 50년 전 이 집에 살던 젊은 여성이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으며 그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은 채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나의 이사일기는 시간이 지나 인터넷의 한국의 미스터리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은 텅 빈 채로 포크레인조차도 쉽게 허물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 어느 날 용감한 누군가가 다시 한번 그 집에 들어가 그녀의 이야기를 완전히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